151쪽 사회적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부 정책, 국회 입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에서 사회적 가치는 점차 하나의 공통된 방향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용어나 제도적 흐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왜 지금 사회적 가치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시대적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가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가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의 무능, 구조 실패, 책임 회피 등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운영되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단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고용 불안, 양극화,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등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세월호를 기점으로 단순한 개별 쟁점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가치 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임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의 추구만으로는 더 이상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불안과 소외,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때 제기되는 물음은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중심에 놓여야 하는가다. 그리고 그 해답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즉 행복의 가치적 토대에 있다. 세월호는 단순한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삶의 시스템과 운영 원리를 기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와 기준을 새롭게 세우자는 요청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효율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 제도 구축과 형식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정치 중심의 패러다임에 따라 움직여 왔다. 이 구조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나 과정의 정당성보다 결과 중심의 수치와 외형이 더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 드러난 현실은 그런 패러다임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무엇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그 성장의 과정에 모두가 참여했는가, 그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이 지켜졌는가 같은 가치 중심의 질문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뜻하는 바다. 성장과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함께 참여하며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정책이나 성장 중심 접근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이 확산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행복의 가치적 토대는 단순한 규범적 이상이 아니다. 오늘날의 행복 연구는 결과로서의 만족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얻는 효용, 즉 절차적 효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자율성, 참여, 자기 결정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의 행복에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물질적 토대에 편중된 사회 구조는 이러한 절차적 효용은 쉽게 훼손된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구조 속에서 개인은 안정된 소득을 위해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율성과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직업을 선호하더라도 생계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 덜 자율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소득은 높아질 수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단순히 더 성장하고 더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자율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절차적 효용이 보장되고 모든 이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가치적 토대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새로운 전환점의 출발이자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 설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국민 생존권의 보장.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사회적 가치는 12+1이라는 약칭으로 요약된다.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 12가지 구체적 항목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실현하자는 뜻이다. 이 항목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12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다문화, 성적 지향성, 평화와 같은 주제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다. 다문화는 인권의 영역에 포함해도 무방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가치의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권이나 동물의 권리처럼 새롭게 주목받는 가치들도 있다. 이 역시 환경 영역에 포함하거나 독립된 가치로 생각할 수 있다. 핵심은 이런 구체적 항목들의 범위는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가치라면 모두 사회적 가치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복의 가치적 토대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구체적으로 제시된 12가지 사회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국민 생존권의 최우선적 보장이다. 이 범주에는 일자리, 안전, 보건이 포함된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는 오랜 시간 살아왔다. 세월호 이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다. 유해 물질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원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 그보다 앞선 시대에도 크고 작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었다. 경제 성장과 이윤 추구에 밀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세월호는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다. 100년 전 타이타닉이 침몰했듯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이었다.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업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 정규직 취업에 실패한 이들은 아르바이트나 배달 같은 초단기 비정규직 일에 종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사태였다. 당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민하며 보건 항목을 포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 보건의 중요성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방역에 실패하거나 반대로 과잉 대응으로 국민의 인권과 삶을 훼손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12+1의 사회적 가치의 복원을 포함시키고 미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덕분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안전, 보건은 그 자체로 너무나 당면한 국가의 책무다. 국민이 일할 자리를 잃으면 의식주조차 유지하기 어렵고 안전과 보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고용 불안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12+1 사회적 가치에서 일자리, 안전, 보건이 중심에 놓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의 강화. 12+1 사회적 가치에서 국민 생존권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는 인권의 실질적 강화다. 인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자 인간 존엄의 출발점이다. 한국 현대사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이후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한 긴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인권이 곧바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생활 속 인권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작동한다. 1987년의 6.29 선언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언론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보장이 가장 시급한 인권 과제였다. 그러나 이후 역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정치적 자유를 얻은 국민은 과연 일터와 생활에서 존엄한가?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권리 침해 사례를 공론화하며 생활 속 인권을 외쳤다. 인권의 중심이 국가로부터 개인으로, 제도에서 일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 실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현실의 격차는 여전하다. 12+1 사회적 가치가 인권 확대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권이 선언에서 멈출 때 사회적 약자는 제도 속에 존재하되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 이주민, 여성, 청년, 노년층 등 여러 집단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노동권 또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생존을 위한 수단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바뀐 지금, 노동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규정하는 핵심 권리다. 불합리한 임금 체계, 장시간 노동,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단지 경제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다. 일할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노동권이다. 이 점에서 노동권은 단지 생존권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인권의 실질적 내용 그 자체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교과서에서는 늘 약자 보호를 말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 복지제도는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사각지대는 넓다. 국가의 역할은 보호자가 아니라 보장자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자구가 아니라 제도와 법률의 작고가 아니라 제도와 예산이 인권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회적 가치는 현실이 된다. 결국 인권의 강화란 헌법 조문을 지키는 일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이다. 12+1 사회적 가치가 지향하는 인권은 국가가 베푸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지켜내고 확장해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공동체의 연대와 상생.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면 공동체 연대와 상생은 그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다. 12+1 사회적 가치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 인권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 안에서 기업 간 상생,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는 단지 부가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 공동체 생존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체제는 빠른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격차 확대,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같은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재벌 해체와 같은 급진적 해법을 주장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이다. 상생은 도덕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며 대기업의 경쟁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협력 업체의 생존과 번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 연대와 상생의 과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모델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그 대가로 지방은 인구 감소, 산업 침체, 공공 서비스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행정 개편, 예산 지원, 인재 분산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지 건물을 짓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 곧 일자리, 교육, 보건, 문화의 기회를 지역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만큼이나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서울의 강남과 판교는 일자리와 자본이 몰려 있지만 강북 일부 지역은 주거 기능만 남은 베드타운으로 점차 낙후되고 있다. 누군가는 강북에서 잠을 자고 강남에서 일하며 성수동이나 홍대에서 여가를 보내는 식의 활동을 한다.
이처럼 도시 내부에서도 기회와 자원의 불균형은 명백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러한 불균형은 플랫폼 경제의 확산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형 유통자본과 온라인 플랫폼, 배달 중심의 소비 구조는 지역의 전통 상권을 빠르게 붕괴시키고 있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는 점점 해체되고 있다. 공정한 경쟁, 지역 관원,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제 구조는 공동체 연대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부의 동네 골목, 전통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12+1 사회적 가치에서 공동체 배려는 선택 가능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구조적 생존 전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플랫폼과 전통시장 사이에 단절된 연결고리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서서히 붕괴되는 사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상생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연대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민주주의의 확산 12+1 사회적 가치에서 국민 생존권, 인권의 실질적 보장, 공동체에 대한 배려에 이어 강조되는 다음 과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 책임이다. 앞의 세 가지 항목이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에 대해 해당한다면 시민 책임은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무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도 결국 국가의 정책과 보호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인 권리에 가깝다. 반면 시민 책임은 능동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책무다. 이 항목에서 강조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대의제에 기반해 발전해 왔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지만 그들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상황을 수차례 겪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의제를 보완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했다. 수기민주주의, 시민참여예산제, 공론화위원회, 지역 거버넌스 같은 제도들은 국민이 단순히 투표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식적 참여를 넘어 깨어있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정치와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기꺼이 감수할 때 민주주의는 제도적 틀을 넘어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는다. 시민 책임이 개인 윤리를 넘어서 공동체 운영의 원리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삶 속에서 실현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다.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은 단순한 이윤 창출의 주체를 넘어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업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와 공존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 지역에서 환경보호, 교육문화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법률 준수나 기부로는 충분하지 않다. 윤리적 경영, 권리 보호, 환경과 문화에 대한 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모든 활동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와 책임의 문화가 뿌리가 내릴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제도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구현된다.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적 가치 12+1 사회적 가치에서 마지막으로 명시된 항목은 환경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 보전을 넘어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생태환경적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환경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안전, 복지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미세먼지나 수질 악화가 일시적으로는 주목받기는 했지만 환경이 사회적 가치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국제사회는 환경을 생존의 조건이자 전 지구적 연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인류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 빈곤 퇴치, 교육, 성평등 등 17개 목표 가운데 5개가 환경 분야에 해당하며 이는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계, 물, 생물 다양성 등이 환경이 사회 전반과 긴밀히 연결되어 복합적 가치임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섬나라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기후 난민이라는 새로운 인권 문제가 등장하고 자원의 불균형은 글로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또한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다.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노동, 복지 전반의 사회 시스템을 전환해야 가능한 과제다.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문명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인 셈이다. 한국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실행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도시의 생태적 설계,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 등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 정책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으려면 시민의식과 생활 양식의 근본적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전략 등 일상 속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다. 12+1 사회적 가치에서 환경이 단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은 다른 모든 가치의 기반이자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토대다. 일자리도 인권도 공동체도 살아 숨쉬는 생태 환경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그렇기에 환경은 사회적 가치의 끝이 아니라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지킬 것인가 묻는 단계를 넘어 지금 무엇을 바꾸고 실천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할 때다. 사회적 가치 감수성과 시대적 과제 12+1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정책적 주목을 받았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도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정권이 교체되었고 결국 사회적 가치는 일부 지방정부의 조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는 일시적 정책으로 인식되거나 입법화에 실패한 과제로 폄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국회 다수당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정책이라는 회의적 시선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가치 담론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 전반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사회적 가치는 주요 정책 의제에 밀려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느라 정책 여력이 제한되었고 이후 정권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 감염병 대응이라는 불가피한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적 가치 논의가 구조적으로 지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는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가치적 토대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은 시민의 삶 속에서
행복, 정의, 지속 가능성 같은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외면한다면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 법률은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12+1 체계는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이 사회적 가치 체계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기업 경영 주요 기준으로 부상한 ESG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기준과 흐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에 축적된 연구 성과는 물론 시민 교육과 다양한 국제 사례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입체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재정립하고 국가 운영의 중심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설계할 핵심 기준으로 전면화되어야 할 과제다. 5장 행복한 대한국민을 위하여 기본 삶을 보장하는 재설계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다.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기업도 다수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소득 부족과 생활 불안을 겪고 있다. OECD가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로 볼 때 20.2%로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 하지만 세금 납부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을 반영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빈곤율을 14.9%로 오히려 OECD 평균 11.5%를 웃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며 7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52%에 달해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소득 불평등은 단지 개인의 가계 사정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다. 안정된 소득 기반 없이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고 반복되는 좌절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소득 구조가 불균형한 사회에서 점점 공허하게 들린다. 이처럼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게다가 소득 불안은 세대 간 불평등으로 전이된다. 부모 세대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교육 기회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개인의 능력보다 출발선의 차이가 미래를 좌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계층 이동성을 차단하고 불평등을 세습 구조로 고착화한다. 이런 현실에서 소득 재분배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통합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누진적 조세 강화, 사회보험 확대, 현금성 지원 제도의 보완 등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대안이다. 예컨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동시에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배당제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제주연구원은 2023년 물, 바람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 이익을 모든 도민에게 분배하는 제주형 사회배당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직 논란이 많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금 이런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소득 재분배는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며 사회가 행복이라는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그 행복은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된다. 다수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삶의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결국 소득 재분배는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디딤돌이다. 뉴스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강조하지만 많은 국민의 삶은 이 수치와 거리가 멀다. 서울의 직장인들 중에는 월급의 절반을 집세로 지출하고서 남은 돈으로 한 달을 겨우 버티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들쭉날쭉해 다음 달 생계를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한쪽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다른 쪽에서는 빚과 불안만 커져간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차이가 10배를 넘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을 뛰어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02년 10.5배였던 근로소득 격차가 2022년에는 7.6배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실제 삶의 불안과 박탈감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불평등을 체감하며 살아간다. 불평등은 한 세대에 머물지 않는다. 부모의 자산과 배경이 자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출발선이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이루기 어렵다. 교육, 건강, 주거 등 기본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기회의 문이 좁다. 기회의 문이 좁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삶의 궤도를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소득 재분배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사회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모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다.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내일을 기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지금 더욱 절실하다. 자동화와 기술 발전은 단순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며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는 누구나 소득 상실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보편적 소득 지원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되었다. 소득이 안정되면 개인의 삶도 달라진다. 교육, 취업, 건강관리, 가족계획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소득이 불안정하면 행복은 사치처럼 느껴진다.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한 삶에서의 는 여가, 자기계발, 사회적 관계를 누릴 여유가 없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 소득 안정은 단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결속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진다. 반면 사회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개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결과가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한다. 안정된 토대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 모두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았다. 산업화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일부 계층은 빠르게 부를 축적했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특히 1980년에서 90년대의 급속한 경제 발전 이후에도 소득 불평등과 생활 불안정은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컨대 월소득 200만 원으로 세 자녀를 키우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을 생각해보자. 만약 소득 재분배 제도가 없다면 이 가족은 아이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 안전망이 왜 필수적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소득 재분배는 단순히 약자를 돕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부유층의 세금과 사회보험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과 신뢰가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감과 책임의식을 공유하게 만든다. 행복은 결코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선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된 사회적 토대가 있어야 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발한다. 산업화 초기,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안정된 일자리도 제대로 된 숙소도 확보하지 못했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고 삶은 늘 불안정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안정된 삶의 기반 없이 개인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렇기에 소득 재분배와 생활안정제도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사회는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 감당할 수 없다.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제도는 구조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소득 재분배는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사회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장기적 전략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책임질 때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그려갈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의 기반을 보장받고 오늘과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